하시면 됩니다. 예, 박드립니다. 좀 전에 토론에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까? 예. 참석하셨습니까? 예. 재밌었습니까? 예. 이 정책임금이 뭔지를 갖다 확실하게 개념을 잡으셨어요? 앞으로 보면은 뭐 개념도 잡히기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일자리 학교의 마지막 강의로서는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강의 주제도 기존의 강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새롭게 일자리를 또 사업을 창업하는 내용이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나, 어떤 게 있나 그러면은 그 창업 지원으로 해서 어떤 후보가 공약으로 만들었던 내용이 있어가지고 간단히 선거 공보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신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아무데나 아무나 들어오기는 하지 않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연대 보증제를 폐지하고 30원 제2기 지원 그 펀드를 조성하겠다. 한 번 실패해도 두 번 실패해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액티브 X와 불필요한 인정 절차를 폐지하겠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하는 창업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제 실력으로는 이것이 제대로 된 공약인지 아니면은 현실과 동떨어진 그야말로 듣기 좋은 말인지를 평가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마 그 강의를 하시면서 이게 제대로 된 창업 지원 정책이 될 수 있는지도 혹시 강사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또 해주시면 고맙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른바 스스로를 소셜 디자이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광주 창업 지원 네트워크 대표로 계시는 하상용 이사장님이십니다. 저 강의 내용을 얼핏 봤더니만도 아마 전문 강사로서의 포스가 느껴지는 강연을 만들었다. 강의 내용도 사실 그럴지는 저도 궁금합니다만도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상용 이사장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보니까 이게 방송 녹화해서 우리 그 통합 혁신단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다른 강의를 하고 다닌다고 했는데 이게 그 녹화를 하는 거죠. 생전 처음이라. 네. 우리 위원장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부담을 또 주시네요. 제가 어저께요 6시 반, 그러니까 오늘 새벽 6시 반까지 자료를 제가 다듬었습니다. 이게 제가 2달 전에 이제 혁신형 일자리에 대해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이런 학교를 하니까 강의를 좀 해주십시오 해서 저는 무조건 뭐 어디든지 제가 부르면 가니까 그랬어요. 근데 이게 점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보내줬습니다. 보냈더니 다시 바꾸고 왔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보고서를 이렇게 그 책자 A4지에다가 이거 판이 채워갖고 이렇게 논문 쓰듯이 해달래요. 그래서 한 20일을 내가 헤매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 친구들 다 연락을 했어. 나 그렇게 못하겠다.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제가 3일 전에 갑자기 전화했고, 아니 요새 대선 시작되고 그래서 이제 강의가 취소됐어요. 그랬더니 내일 모레 한대요. 그럼 강의 자료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평소 하시던 대로 하세요. 그럼 진작 얘기를 해주지. 나는 거기서 도와줄 줄 알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어제 밤 새벽 6시 반까지 막 다듬었어요. 근데 대부분 제가 이렇게 창업 만나는 분들이 청년 창업자들이라든가 또 안 그러면 이제 농촌에서 우리 그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이렇게 그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그 일자리에 관련된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기 참 처음인 것 같아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끌어가야 되나. 그래서 지난번 뭐 6강, 7강 막 했던 것도 막 뒤져보고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뭐라고 했나. 근데 다행히 보니까 저랑 하는 얘기들은 좀 다른 얘기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보자 하고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상당히 그 1시간 반 동안 다른 데 가서 뭐 하시는 것보다는 정말 참 영양가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긍정적이고 하시는 거죠. 예. 제가 창업 강의할 때 항상 제 제목은 함께 꾸는 꿈입니다. 왜 제가 강의를 할 때 함께 꾸는 꿈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강의를 할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는 선물을 드리려고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뭐 이런 건 녹화해도 되나요? 예. 손 들고 말씀해 보세요. 왜 하상혁이라는 사람이 함께 꾸는 꿈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할까? 손 들고 말씀하셔야 돼요. 이건 뭐 인사고과에 관계없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왜 함께 꾸는 꿈일까? 앞에 계신 우리 여자 선생님 이제 한번 해주세요. 왜 제가 함께 꾸는 꿈이라고? 맨 앞에 앉아서 제가 아까 말한 굉장히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하면서 리허설을 그래서 제가 기회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자, 왜 함께 꾸는 꿈일까요? 거기 답이 없어요. 거기는. 자, 그럼 다른 분 우리 뒤에 계신 분들 왜 함께 꾸는 꿈일까요? 공동체적 삶이 네.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저요. 예. 오. 네. 함께 꾸는 꿈은 이루어진다. 예, 이게 뭐 정답은 없는 질문인데요. 예, 그래도 그 정답이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제가 30억 드린 거예요. 이게 뭐 제가 그 김영란법에 저쪽 안 된 사람이니까요. 괜찮습니다. 제가 봉선동에 사는데 봉선동 사신 분 계세요? 제가 이따 기억하고 있다가 플러스 1점입니다. 봉선동 쌍용 사거리에가 그 복권집이 있어요. 편의점. 거기 보면 1년에 3번, 그러니까 지금 3번 당첨된 집이라고 딱 써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하는 날은 목욕 제기하고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가서 복권을 사와요. 제발 이렇게 제가 드리는 선물 중에 1등이 한 번이라도 나오기를. 근데 한 2년 가까이 내가 뿌리고 다녔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점점 가까워집니다. 네. 반드시 한 분이 나오시길 바라고요. 예, 지금 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사는 누구든지 다 똑같은 마음으로 현재 안타깝고 여러 가지 부족하고 이런 이제 현실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현실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포기하고 살기는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롭게 도전도 해보고 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원에서 함께 꾸는 꿈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제 점점 이렇게 눈에 익은 분들이 한 분씩 들어오시네요. 예, 저는 이제 빅마트라는 회사를 했던 사람이고요. 빅마트 많이 이용하셨어요? 네. 지금은 빅마트가 없어졌습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전에 빅마트 했던 사람이다 얘기를 하면 보통 사람들이 제 강의는 아무것도 안 듣고요. 2가지만 마지막에 다 질문합니다. 다 1시간, 2시간 내가 기껏 얘기하고 나서 자 이제 질문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뭐냐? 근데 빅마트가 왜 없어졌어요? 빅마트가 어제 나 어디 출장 갔다 오고 어디 갔다 왔더니 없어요 그랬대? 뭐 이런 분들 왜 그랬어요? 이게 그 다음에 2번째는 영암마트를 사장님이 하세요? 예, 제가 영암이라. 근데 거기는 김성진 대표라고 그분도 영암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영암마트를 한 건데 아마 제가 빅마트를 정리하고 영암마트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뭐 혹은 뭐 기대도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2가지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그 질문 하지 마세요. 빅마트가 왜 그렇게 됐냐 얘기하려면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영화를 몇 번 찍어야 되니까 오늘은 예, 그래서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뭐 재능기부센터라는 봉사단체도 만들어서 하고 있고,
또 가족들하고 지금 잘 맞는 김치라는 뭐 그런 김치 브랜드도 하고 있고, 오가닉 빅마트라고 해서 공손동에 또 친환경 식품 매장도 하고 있고, 그리고 KICT 멘토링 센터라는 곳에서 창업 멘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멘토 역할이 이제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연간 창업자들을 만나는 시간이 계산해 보니까 1000시간 정도 됩니다. 한 달에 한 8, 90시간을 만나니까요. 1년이면 1000시간. 제가 지금 이런 활동을 3년째 해오고 있으니까 한 3000여 시간을 지금 창업자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는 소셜 디자이너라고도 하지만 창업 전도사라고도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나누면서 또 의견도 나눠볼까 하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강의 우리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얘기들을 쭉 들었을 때 주로 이제 일자리를 나누거나 뭐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한번 바꿔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차라리 우리가 만들어 보면 어쩔까? 새롭게. 그래서 창업이라는 꼭지긴 하지만 새로운 시도나 새로운 도전으로 우리 지역에 뭔가 새로운 바람,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 보는 이런 건 어떨까라는 제안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 봉선동에 여기는 봉선 이동성당 맞은편에 있어요. 거기 오가닉 빅마트라고 있고, 그리고 지금 두암동하고 우남동에 제가 가맹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34살 때 사진입니다. 이게 저예요. 비슷한가요? 그때 제가 꿨던 꿈은 그런 거였습니다. 제가 만든 빅마트라는 회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싸게 물건을 팔아서, 그게 우리 지역민들은 싸게 물건을 사서 좋고, 그리고 저는 물건을 많이 팔아서 좋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좋겠다 해서 만든 게 이제 빅마트였는데요. 저는 조선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영암이 고향이고. 영암하고 광주, 서울에 직장생활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항상 광주가 영암이 물가가 비쌉니다. 그때는 유통업이 많이 발달 안 해서 뭐 예를 들면 BYC, 메리아스 뭐 4개 들어간 거 한 팩, 그럼 광주가 서울에서는 뭐 19,000원, 그러면 광주는 2만, 영암 가면 2,500원, 21,000원. 그러니까 소득은 더 적은데 항상 더 비싸게 물건을 사야 되는 이게 구조가 조금 이상하다. 이걸 바꿔보면 아까처럼 소비자도 좋고 우리도 좋고 이런 윈윈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만든 게 빅마트라는 회사를 그때 제가 34살에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창업을 했었습니다. 직원이 제가 한 3,000명 있었어요. 제가 이제 롯데슈퍼 때 이제 회사를 팔 때 그 직전까지 전국에서 8등 정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등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뭐 농협 뭐 이렇게 빼놓고 나면 그 밑에가 이제 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전국에서 8등 정도를 했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참 어마어마하게 잘한 건데요. 그게 제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3,000명이 다 같이 정말 하나의 목표를 갖고 열심히 이 사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빠지지 못한 게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결국 우리가 함께 꾸는 꿈의 그 주인공이 저와 우리 직원들, 투자자들, 협력업체에다가 지역사회가 포함되는 거죠. 우리 물건을 사줬든 안 샀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지역사회가 응원을 해줘서 같이 성장했다라고 저는 보고 그게 우리의 꿈이고 같이 우리 함께 꾸는 꿈의 주인공들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IMF를 맞아서 저는 전에보다 훨씬 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매출이 안 올라갑니다. 떨어져요. 한 20%, 30%씩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귀금속집, 미용실 이런 데가 뭐 파마 좀 하고 반지 하나 팔아서 매장에 와서 이제 물건도 사가고 이렇게 하는데 다 같이 어려워지니까 그분들 덕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걸 느낀 거예요. 아, 이게 사업이 혼자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주변에 있는 모두가 다 같이 잘 살면 내가 덜 열심히 해도 사업이 잘 되는데 나 혼자 죽도록 열심히 해도 주변이 어려워지면 어렵다는 걸 제가 처음으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함께 항상 제가 이런 얘기를 입에 달고 다니면서
지역에 이제 뭔가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나름대로의 요즘은 뭐 환원 사회적 환원 사업이라고 많이 하지만 그런 일들을 뭐 꾸준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제가 저렇게 아까 빅마트를 하고 IMF를 겪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좀 특별한 게 있어요. 사업을 했던 사람들 여러 가지 그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핸드폰을 만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많이 타 있을 거 아이템. 근데 저는 유통업을 했던 사람이라 굉장히 그 인구 변화에 민감합니다. 제가 어디다 출정을 하든지 이걸 결정할 때는 그 주변에 몇 명이나 살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5년 전부터 해서 지금 인구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딱 그것만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디 출점하려고 했는데 인구가 5년 전부터 줄어들고 있으면 그 집은 안 들어갈 겁니다. 앞으로 더 빠질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지역을 생각하거나 뭐 할 때 인구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하고, 인구가 늘어나면 살기 좋은 도시고 인구가 빠지면 안 좋은 도시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광주가 현재 분명히 좋은 시간,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인구가 몇 년째 정체되고 있고 안 줄어들면 지금 다행인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너도 나도 다 같이 지금 모든 지자체, 국회의원, 대통령님이 다 일자리를 늘리고 사람을 늘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저게 금년, 작년의 얘기가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쭉 흘러온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다. 그런데도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함께 꾸는 꿈의 부제가 저겁니다. 미래의 먹거리. 뭐 어떤 후보가 막 그러잖아요. 미래의 먹거리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신 분 계시죠. 저는 뭐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거고요. 트럼프가 미국에다가 투자하라고 막 난리 쳤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는 작년보다 훨씬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계속 투자를 적게 한다고 투덜대면서 압력을 가합니다. 그럼 결국 우리나라에 있는 공장들이 외국으로 미국에다가 공장을 안 지을 수 없을 거고 우리 라인을 옮기든지 우리 생산 기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백색가전 옮겼고 굳이 또 미국에다 수출하는데 광주에다 공장을 만들어 갖고 수출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겠죠. 네,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는 공기업 그렇지 않으면 대기업 두세 군데 이게 지금 우리의 가장 큰 일자리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조선업이 앞으로 한 5년 후, 10년 후에 어려워질 거다라는 얘기는 이미 10년 전부터 다 했던 얘기들이거든요. 현대조선이고 어디고 다 어려워질 거다라는 얘기는 이제 그렇게 그 일본보다 더 싸게 만들어서 더 빨리 만들어서 공급하는 이런 경쟁 모델을 이제 틀렸다라고 이미 5년 전, 10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그게 그대로 지금 안 고쳐져서 여기까지 지금 와서 그 결과를 지역 주민들이 다 손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군산시장님하고 군산시의회 의원들, 뭐 시민들 이런들 한 500명 가갖고 정몽준 회장 집 앞에서 데모를 했잖아요. 군산에 있는 조선소 해체하지 말고 문 닫지 말고 열어주라고. 지금 영암의 대불단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한 7, 8천 명의 현대조선소 직원들이 목포 하당에서 사는데 하당이나 남학에서 사는데 이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면 목포 지역 경제는 완전히 어장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열심히 세상을 살아도 결국 주변의 환경 때문에 어려움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제 말이 너무 험한가요? 너무 조용하시니까 좀. 이 표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광주에 있는 친구들이요. 밖으로 나가는 친구들이 더 많습니다. 35,000명이 들어오고 38,000명이 나가요. 그리고
지금 20대에서 30대 사람들이 더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광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더 많이 나가요. 그렇지 않아도 그래도 인구가 늘지 않고 있는데, 근데 광주에 대한 자부심은 우리 삶의 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부심이 꽤 높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주를 떠나는 이유는 지금 취업이나 고용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것 때문에 그래서 모두 지자체장들이고 모두가 다 취업이고 뭐 창업이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창업이라는 꼭지는 우리가 청년들 창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돈을 무지하게 쓰고 있거든요. 정말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 창업을 지원하는 것은 창업자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시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 미래 먹거리를 담보하기 위한 투자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나라는, 우리 지역은 아예 없습니다. 이제 누가 이끌고 갔겠어?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네가 나한테 돈을 주니까 뭐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 보라고 돈을 주는 정책 정도가 아니라, 창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 봐라, 만들어 주라라고 애들한테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 출발점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우리나라의 창업 지원이나 일자리 정책은 내가 너한테 돈을 줄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시혜 성격으로 돈을 주는, 그게 시혜가 아니라 너가 잘 돼야 우리가 먹고 산다라는 정말 투자, 적극적인 투자다. 그 개념, 이걸 내가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사람을, 그러니까 투자 청년들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왼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의 파트너들. 우리 유명한 사례입니다. 디트로이트가 미국의 3대 자동차가 본산인 저 디트로이트 도시가 자동차 산업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파산 선고를 했어요. 150만이 살던 도시가 80만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광주가 지금 150만인데요. 일자리가 없어서 기아자동차, 삼성전자가 문을 닫고 만약에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가 없으면 다들 떠나고 나면 우리 주변에 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반 없어지는 거예요. 그 공무원이라고 자리가 남겠어요? 인구가 줄어드는데 공무원 수는 왜 남아있어요? 다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몰락하는 거예요. 몰락. 그 첫 번째가 일자리인데, 일자리를 현대 삼성한테 기대갖고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기는 이제는 시대가 지났다. 아무리 우리가 기업을 쫓아다니면서 일자리 정책과 청년 정책과 솔직히 아무리 쫓아다니면서 기업에 가서 일자리 좀 주세요. 제가 한 달에 200만 원, 50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보조해 드릴게요. 라고 해도 그 회사가 우선 죽겠으니까 사람을 못 쓰는 겁니다. 지금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롭게 판을 짜자. 새롭게. 앞으로 20년을 내다보면서, 앞으로 30년을 내다보면서 지금이라도 새롭게 판을 짜서 가자. 한 발 한 발. 그렇지 않으면 20년 후 30년 후 더 떨어지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창업에 관련된 저의 생각입니다. 이 아파트가 다 무너지니까, 집들이 다 헐어지니까 시장이 파산 선고를 하고 한쪽 도시를 싹 밀어버리고 거기다 공원을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헐어진 집에 이 노란 모자를 만든 분들, 쓴 분들이 들어가서 목재를 다 뜯어내요. 그 목재로 이렇게 가구를 만든 겁니다. 그 가구 뒤에다가 리크레임드 디트로이트라는 마크를 다 찍어요. 그러니까 디트로이트를 잊지 말자. 우리가 전에 금덩어리를 모아서 나라를 살리겠다고 했던 것처럼 저런 목재 하나라도 다시 살려서 이렇게 재활용을 하면서 우리가 이 도시를 살리자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저 목재가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지만 시민들의 정신들이 살아나는 거죠. 거기다 이제 미국의 경기가 좀 좋아지면서 다시 디트로이트가 살아나긴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뭐 섞여 있긴 하지만 어쨌든 상징적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자, 이제 그런 위기들이 우리 주변에 와 닿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거는 이제 핀란드 사례입니다. 핀란드의 노키아가 전체
노키아 생산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했었어요. 근데 그 회사가 망한 겁니다. 핸드폰에 지금 아이폰으로 오기 직전까지 세계 1등 하던 회사가 아이폰이 나오면서 그냥 완전히 몰락을 해버렸죠. 제가 제 입으로 절대 저는 망했다, 말아먹었다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어려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집에서는 물도 안 말아먹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졌다. 노키아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1000여 명이 나와서 창업을 한 거예요. 교육을 시키고. 우리나라 같으면 노키아한테 구조조정 자금을 줬을 겁니다. 몇십 조를 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차라리 판을 바꾸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뛰어나와서 창업을 하게 유도를 했고 그 친구들이 창업을 해서 만든 것이 저런 게임 회사를 슈퍼셀이라고요. 젊은 친구들은 다 아는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매출이 1년에 1조 5천 2조 정도밖에 못하는데 회사 가치는 10조가 넘어요. 중국 회사가 샀어요. 저걸. 한 10여 년 만에. 그러니까 큰 기업이 무너져서 현대조선, 대우조선이 무너져서 온 도시가 마비가 되겠지만 이걸 다시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하면 그냥 가는 거고 뭔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다가 지금 이제 현재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직업들은 없어진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자 대기업은 안전해. 또 좋은 직업들은 따로 있어.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서 우리가 다 움직이는데 그 안정적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부분 다 정말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저께도 뉴스 보니까 순경 시험을 3번 떨어졌던 친구가 서울에서 자기 엄마랑 구미에 떨어지고 나서 자기 엄마랑 자가용을 갖고 돌아가는 길에 고속버스 휴게소에서 목매달아 죽어버렸어요. 3번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인생을 걸고 공무원 시험을 봐야 될 이유가 뭘까? 저는 솔직히 그렇거든요. 그럼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님들은 그렇게 막 행복하신가요? 그렇지도 않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들이다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다행히 공무원은 없어요. 20년 안에 없어요. 지금 공무원은 없습니다. 의사도 이제는 수술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중계를 하거나 단순하게 모아서 이걸 다시 나누거나 뭐 이런 일들은 다 이제 컴퓨터가 하는 세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중소기업에 취직하기도 힘듭니다.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제가 그때 어느 자료를 보니까 뭐 똑같은 대기업하고 똑같은 수준의 돈을 벌려면 10년 이상을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정말 그 힘든 일이죠. 이번 대선에 제일 많이 바라는 것이 결국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라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대기업 가고 중소기업 다 좋지만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움직여 보자. 또 그거를 이제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광주 청년들을 보니까 실제로 창업을 고려해 본 적은 있지만 실제로 창업을 할 생각은 별로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업을 얘기하려다 보면 소위 기업가 정신이다 또 뭐 사례들 몇 가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사례를 뽑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저게 불법이라 없습니다. 우버 택시라고 해서 자가용 택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자가용 택시가 있었어요. 우리 시청 근방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콜이 옵니다. 자, 뭐 여기서 시청에서 나주까지 갈 수 있는 사람 콜을 하면 제가 이제 그 시간에 나는 별일 없으면 잠깐 갔다 올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우버 택시 운전을 두 가지 일을
사이드 잡으로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자동차 유지비는 물론이고 용돈도 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고 기존의 산업들을 아주 몰락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 뭐 택시회사 기사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근데 미국은 원래 택시가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워낙 자가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택시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 미국인데, 그래서 미국은 가능하고 우리나라 같은 데는 그걸 법적으로 이제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대신에 나온 게 지금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가 이제 그걸 대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그 페일콘이라고 하는 소위 그 실패한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그 컨퍼런스에 나와서 우버 회장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7번을 망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 자기 친구한테 사기당했고, 또 대기업한테 소송당해서 망했고, 어려워졌고, 그렇게 계속 7번을 어려워졌는데 어느 날 파리에 여행을 갔다가 파리를 가는데 파리에서 그 추운 데서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30분 이상 걸려도 택시를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돌아가서 반드시 쉽게 택시를 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고 개발한 것이 우버 택시를 개발한 거예요. 근데 저 친구는 자기 말로 최근 3년 동안 여자친구를 만나본 적도 없고 외식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7번을 그렇게 어려워졌으면 오직 했겠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로 이렇게 우버 택시로 이 친구가 대박이 난 겁니다. 지금은 이 회사 가치가 77조라고 해요. 개인의 그 재산도 거기 10% 주식이 있어서 7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아이디어 하나를 성공시켜서. 이건 이제 라스베가스의 한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도 왜 광주도 어느 한 도시가 이렇게 성장하면 여기도 좀 이렇게 주춤하고 뭐 이렇게 하듯이 라스베가스라는 도시가 워낙 커서 오래됐고, 한쪽은 이제 점점점 쇠퇴되고 계속 신도시가 생기고 그런 상황인데, 그 오래된 구도심을 하나를 바꾸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자기가 창업자가 본인이 만들고 싶은 꿈의 마을을 저희가 만들어요. 뭐 예를 들면 매장도 50평 이상은 안 돼.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는 식품들은 무조건 로컬 푸드나 친환경 식품이어야 돼. 그리고 병원도 그렇게 바가지 씌우지 않고 실비만 받는 병원. 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미국은 학교나 병원이 굉장히 비싸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도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친환경적이고 친서민적인 도시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포스라는 회사. 이 사람이에요. 토니 세이라는. 이 사람이 뭐하는 회사? 자포스라는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지 혹시 아세요? 아시기만 하면 제가 이렇게. 과장님 아시겠어요? 모르시죠? 예, 모르실 것 같습니다. 직업을 구해주는 회사요? 아닙니다. 막 지르지 마시고요. 신발 쇼핑몰입니다. 신발 쇼핑몰. 저 회사를 신발 쇼핑몰을 그러니까 우리 같은 신발을 파는 쇼핑몰을 만들어서 10년 만에 아마존에 12조를 받고 팔았어요. 10년 만에. 우리 광주시 예산이 한 5조 정도 들어요. 4, 5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겠죠. 10년 만에. 근데 이 친구가 처음 사업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이 신발 가게 가서, 사장님 제가 신발을 여기 가게에 있는 신발 사진 좀 찍어서 올려갖고 팔면 좀 대주실래요? 오케이. 그래갖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사장이 저렇게 성장을 했던 거는 그게 결과지만, 그 과정에 한 가지 빠질 수 없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냐, 소위 말하는 콜센터예요. 고객 접점 센터라고 그러는데, 고객 응대. 그러니까 저 특징이 뭐냐면, 보통 콜센터는요, 하루에 당신이 몇 사람하고 얘기를 했는지 굉장히 건수를 따집니다. 그래야 이제 콜센터 직원이 놀지 않게 땡땡이 안 치게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저기는 당신이 한 사람하고 몇 번을 얘기하는 신경 쓰지 않아요. 다만 그분한테 확실한 만족을 줘라.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전화가 옵니다. 어떤 여자 고객이 콜센터로. 자기가 어머니한테 제가 선물을 했어요, 신발을.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신발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뭐 교환 기간이 지났습니다. 뭐 어쩌고 막 온갖 핑계를 대서 안 해주려고 할 거예요. 근데 흔쾌히 바꿔주고 거기다가 어머님 돌아가셨다고 조합까지 하나를 보내준 거야. 근데 그거를 저 담당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그러니까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저 회사를 12조 주고 샀는데, 아마존은 그야말로 종합 쇼핑몰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뭐 G마켓, 11번가 뭐 이런 큰 쇼핑몰이죠. 미국에서 제일 크잖아요. 그 쇼핑몰에서 저 신발 가게를 하나 사는데 12조를 준 거는 자기네 아마존이라고 덩치는 크지만 도저히 그런 문화를 자기가 못 따라. 직원들이 그렇게 협심해서 고객들한테 잘하는 이 문화를 자기네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니들 차라리 사서 우리 편에 넣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시작은 아까 말씀처럼 정말 조그맣게 신발 가게 가서 사장님 제가 사진 찍어서 좀 올릴게요 라고부터 시작을 한 거죠. 지금 되게 우리나라 창업 지원 관계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대학생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예비 창업자를 만들고 그 예비 창업자를 조금 더 기업화하고 그걸 중소기업 단계로 이렇게 키워가는 과정. 이때 이제 각 중간마다 우리 지원 기관들이 있고 창업 자금들이 이제 준비가 돼 있어요. 다들 그렇게 사업을 하고 성공하면 좋지만 어려워질까봐 두려워서 다 못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그러니까 남편분이 공무원인 분은 딸이 시집갈 때 너는 절대 공무원하고 시집가지 마라. 너는 꼭 흥청망청 실패를 하더라도 하여튼 사업가 되시니까. 또 사업가 하는 남편 부인은 넌 절대 사업하는 사람한테 시집가지 마라. 너는 공무원한테 시집가. 예. 그런다는데 대부분 그 OD는 아마 그래 사업에 성공하면 좋긴 하지만 그 어려움, 실패할 때 두려움 이것 때문에 아마 이제 그걸 못 하시겠죠. 당연히.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창업을 하면 대학생들부터 창업하는 친구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지만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1년 안에 뭐 한 70-80%. 그 다음에 그 나머지 20-30% 안에서 또 3년이 지나면 한 20%가 남고. 그러니까 결국은 3년, 4년이 지나면 거의 한두 개만 남는 이런 확률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비슷한 숫자입니다. 그건. 근데 우리는 좀 더 하죠. 왜냐? 우리가 창업이라는 얘기를 꺼낸 지가 사실 몇 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20년, 30년 후를 바라보고 한 발을 가려면 지금 우리가 창업 실패율이 좀 높다, 낮다, 이거는 이걸 생각했다간 앞으로 한 발도 못 가요. 공무원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무원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은행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은행의 각 본점까지도 이제 건물을 팔고 지점 다 없어지잖아요. 한때는 최고의 직업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50대 제대를 해요. 제 친구들은 이미 다 나왔고 이제 후배들도 다 제대합니다. 50대에 나와서 재수 없으면 지금 우리가 120세까지 산다는 거예요. 그죠? 120세. 안 그러면 100살까지만 살아도 30년을 산에 다녀야 돼요. 50살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특히 은행원들은요. 하도 이 입사할 때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교육만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힘들어지지, 이렇게 하니까 어렵지, 계속 안 된다는 얘기만 들으니까 이 양반들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럼 30년 동안 등산 다니는 거예요. 그 30년이 괜찮은데 만약에 120까지 살면 정말 이제 100살, 한 50년 직장 생활하고 50년은 이제 산에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죽기 전에 한 번쯤은 창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20대, 30대 때 창업을 하자. 그럼 맷집이 생기잖아요. 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33살 때 오픈을 해서 쉬운 살에 회사가 아주 어려웠어요. 빅마트를 팔고 또 뭐 법정 관리하고 제가 모든 그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와 드라마 다 찍어봤습니다. 막 하여튼 어려워졌는데 지금 제가 다시 이렇게 활동을 하잖아요. 만약에 제가 65세 때 만약에 그렇게 돼버렸어. 예. 그러면 정말 더 힘들어. 물론 그래도 저 같은 사람은 합니다. 뭐 어떻게든지 지팡이를 짚거라도 하긴 할 건데 더 어려워졌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20대, 30대 시작을 해서 중간중간에 조금씩 어려워져도 어려워졌다는 얘기는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대한민국 육군에 가면 누구든지 육군 훈련소에서 빡빡 기기도 하고 총 한 번 쏘기 위해서 엄청나게 훈련을 받아요. 그게 평소에 없던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스타들도 거기 가면 똑같습니다. 왜? 연예인이라고 전쟁터에 나가면 총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훈련을 받아야 전쟁터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대, 30대부터 경험을 쌓기 시작을 해서 성공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겁니다.
아 그래도 한번 어려워졌구나 이렇게 지나갈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근데 저처럼 저는 굉장히 세게 엎어져서 뭐 사정없이 세게 엎어져갖고요.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아까 우리 이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 잠깐 하셨어요. 정부에서도 지금 재기 창업을 돕겠다, 뭐 하겠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생기고 있는 과정이니까 너무 어려워할 건 없다. 잠깐 얘기가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치킨, 우리가 지금 치킨 얘기 많이 하잖아. 창업하면, 에이씨, 나 회사 때려치고, 과장님 맨날 나만 보면 이렇게 뭐 구시렁구시렁 했었고, 에이, 나 이제 차라리 때려치고 치킨집을 한번 해요. 치킨집 하지 마세요. 자, 이거 보십시오. 치킨집. 하시라도 저한테 물어보고 가세요. 여기 보시면, 치킨집 생존기간이요. 자영업 평균이 생존기간이 3.4인데, 이 중에서 치킨이 2.7밖에 안 돼요. 안 되겠죠, 치킨집을. 누가 주변에 남편 성질 난다고 때려치고 치킨집 절대 못하게. 안 됩니다. 왜냐? 이거 보세요. 이과를 나와도 문과를 나와도 전부 치킨집이에요. 그게 제일 쉬워 보이는 거예요. 많이 먹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제가 많이 하는 건 카페 같아요. 카페. 왜 카페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뭐, 아마 쉬워 보이고, 마진 좋다고 그러니까. 뭐, 그런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이런 겁니다. 창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좀 하고 창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가는 거예요. 1년도 교육을 안 받고 창업을 하는 사람이 이거 보세요. 10%밖에 안 돼. 그러니까 저 같으면요. 나 만약에 한 2년 후에 이제 퇴직이야. 그럼 내가 중국집을 한번 해보고 싶어. 삼겹살집 해보고 싶어. 있잖아요. 그럼 나는 삼겹살집에서 아르바이트 할 것 같아요. 6개월, 1년 동안 하고 나면 그런 몸에 배잖아요. 그 근육이 생겨야 사업은 워낙 어려운 지경들이 아까 제가 IMF 말씀드렸죠.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자영업자들이 다 힘듭니다. 자영업자가 힘들면 의사 선생님도 힘들어요. 치과 선생님도 힘들고 다 힘들어집니다. 안 가잖아요, 치과를. 임플란트 해야 될 거를 그냥 떼우고 마는 거예요. 세월호가 있었죠. 2년 전, 3년 전. 그래서 그때 집단 우울증에 빠져서 정말 매출이 많이 탔다. 그 다음에가 메르스가 있었어요. 메르스 사태. 그때 또 뭐 어디 사람 많은 데 가지 말아라. 그래서 아들이 장가 간다고 쓰고 창업한다고 돈 주고 이렇게 여행도 가고 그럼 은행에서 대출을 새로 받아야 되는데 은행에서 봤을 때 가게가 비어지르지 말고 조금씩 내가 카페를 해보고 싶어. 근데 카페에서 나는 뭐 특기 있게 내가 뭐 베이글을 뭐 맛있게 해서 한번 해보고 싶어. 가게 없고 뭐 인테리어부터 하지 말고 베이글을 만들어서 야시장을 가든지 어디 가든지 실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 베이글을 손님들이 좋아하는지 맛있어 하는지. 근데 창업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특징은 내가 만들면 손님들을 사갈 거야 라는 착각을 100% 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안 어려워서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3대 착각이 있대요. 첫 번째는 나는 절대 100살 넘어서 안 살 거다. 두 번째는 우리 와이프는 절대 나를 안 버릴 것이다. 뭐 남자들 얘기했죠. 세 번째는 내가 하는 사업은 절대 안 어려워진다. 창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준비 이거 그러니까 소위 창업이라는 게 옛날에 이제 저희 때만 해도 감으로 막 이렇게 막 가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이게 과학적으로 많이 발달도 하고 통계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턱대고 막 지르지 말고 이제는 조금 더 다른 과학적인 방법들을 활용을 해서 창업을 해라라는 얘기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또 정부에서는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작년 이맘때 우리 광주시청에서 있었던 우리 창업 도시 선언을 했어요. 광주가 시장님께서 야 우리 이제 청년 시장이 원래 시장 재임하시자마자 청년 문제를 지금 제일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한 꼭지가 이제 창업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하고 막 똑같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청년들한테 투자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동안에는 광주가 창업의 얘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KICT 멘토링 센터라는 곳에 서울에 있는 본부에 들어갔더니 광주 지역에는 창업 붐이 아직 없는데
광주에 창업붐도 일으키고 창업자들을 이렇게 좀 문화를 확산시켜 주세요라고 제가 더라도 그래서 좋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저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된 게 딱 이제 1년이 됐는데 그때 우리가 광주시청에서 로비에서 180명 정도 창업자들이 모여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이렇게 한 거예요. 뭐 고등학생들도 오고 굉장히 진지하게 열심히 잘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창업자들이 아이디어 내면 멘토들이 옆에서 같이 붙어서 이걸 이렇게 좀 고도화하는데 도와줘서 이렇게 하루 이렇게 행사를 했었습니다. 이제 전국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라고 해서 전국 대회를 제가 이제 저랑 같이 주관을 해서 광주에서 유치를 했고요. 미래부 장관상을 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상 받은 친구들이 이제 이런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다 아이디어만 낸 게 아니라 실제로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또 정부에서 자금도 확보해서 지금 계속 창업을 하고 있고요. 여성 창업 포럼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여성 창업가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여성분들 계시잖아요. 그때 이제 실제로 창업을 해서 한 1년, 2년 되신 분들을 제가 연사를 모셔서 같이 이렇게 포럼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네 분인데 네 분이 다 공통적으로 그날 이렇게 그 청중들 한 200여 명 주부들이 오셨어요.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제 집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오세요 라고 이 양반들이 주부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남편만 믿고는 못 살겠다. 뭐 그동안 나도 할 만큼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살짝 돌려가면서 하시는데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제는 발휘를 하면서 앞으로 50년을 살아가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감명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청년뿐만 아니라 주부들 또 일반인들 아까 제가 우리 창업이 우리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꼭 청년들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시니어들도 있고 주부들도 있고 우리한테 가용할 수 있는 건 많다라는 거죠. 특히 광주는 여성들이 똑똑합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웃으려면 확실히 웃으십시오. 제가 빅마트를 이렇게 해보면요. 정말 여자들이 똑똑해요. 그 인원들을 잘 살려서 우리가 뭔가를 해내야 돼요. 이게 작년 말에 이제 시하고 저희가 주관해서 같이 했던 행사인데 1년 동안 2016년 1년 동안 광주에서 소위 창업 지원을 받은 팀들을 모아서 한번 우리가 파티를 하든지 네트워킹을 해보자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때 250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청년 창업 사관학교 50명 뺐으니까 약 300명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최소한 광주시에서 500만 원, 1,500만 원 이상을 받은 창업자들, 그것도 39살 이내, 많이 따져도 작년에가 300명이 넘는 거예요. 엄청난 지원을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10만 원씩만 줬다, 아니 1,000만 원씩만 줬다 해도 300억이에요. 정말 수치로 말할 수 없을 만큼 창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을 성공시키는 것, 조금 더 이렇게 돈을 주는 건 쉽습니다. 돈을 주는 건 쉽지만 이 친구들을 좀 더 이렇게 발전시켜서 키워나가는 것은 전 또 다른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좋은 사람들을 뽑아야, 좋은 사람들을 약성시키려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중에 골라내야 좋은 친구들이 모이는 건데 지금 광주는 현실이 그런 정도로 지금 가고 있고, 근데 그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느 도시든지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업자들한테. 야, 니네 아빠 나 드디어 창업 아이템이 생겼어.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아빠한테 한번 말아봐라. 아빠 나 창업 아이템이 생겼으니까 나 장가갈 때 쓰려고 나한테 남겨놓은 돈 3,000만 원만 나 줘. 그럼 내가 그거 벌어서 장가갈게. 혹은 뭐 엄마 나 시집갈 때 쓰려고 난 돈 있지. 나 그 3,000만 원만 나 주면 안 될까? 그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그래 우리 딸 드디어 때가 왔구나. 나 여기 있다. 아이고 우리 딸 장하네. 자 3,000만 원 여기 있다. 통장에 딱 할 수 있는 부모는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한 명도 없어요. 안 그러겠어요? 아마 대부분 공통적으로 이제 미쳤냐? 옆집에다 저거 잠수들고 뭐 먹고시도 하고 너 시간 뭐 이렇게 욕이나 안 먹으면 두 번째는 아마 그럴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은 좋아. 네가 원하는 거 한번 해봐. 하는데 나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 나 이거 엄마 아빠랑 둘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써야 될 돈이야. 나 돈 없어. 돈 달라고 그러지 마. 연대보증 하려고 그러지 마. 너 알아서 해. 집에 안 들어와도 좋아. 너 알아서 해.
이제 여기까지일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근데 정부에서는 1,000만 원, 5천만 원, 8천만 원까지 줍니다. 사업 아이템을. 이게 진짜 미칠 노릇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 친구들을 잘 키워서 성공의 길로 끌고 가야 그럼 정부에서 예산을 더 줄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우리 광주는 그렇게 좋은 선수들이 모이질 않아요. 아직 빠릅니다. 이제 인재 창업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예. 제가 보기에 제일 창업에 관심 많은 사람들은 이제 가운데 키 조그만 양반. 시장님. 미쳐요. 나만 보면 미쳐. 야, 성룡아, 뭐 좀 해보자. 해봐야지. 그럼요, 해야죠. 온갖 창업 관련된 거 다 가시고. 정말로 열정적으로. 근데, 그러니까, 좀 이따 얘기했어.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렇게 아까 제가 우버라든가 큰 회사, 몇십 조 되는 회사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우리 지역에는 큰 회사는 제대로 된 회사 없나? 혹시 이 회사 아실지 모르겠어요. 비타민 하우스라고. 이분이 원래 미원에 다니다가 IMF 때 독립을 해서 비타민을 만드는 회사란 거예요. 근데 처음에 비타민을 만든 게 아니라 비타민을 수입해서 팔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회사가 커진 겁니다. 2015년도에 1,500억을 팔았잖아요. 광주 유동, 그쪽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본사가 광주에 있어요. 비타민 하나 팔아서 1,500억을 판 거예요. 지금 1,700억 정도 됐겠죠. 얘기 잘 안 나오는데 반트 365라고요. 원래는 동대문에서 의류를 따라 보세옷을 갖다가 파는 친구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식품을 한참 팔다가 지금은 이제 화장품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화장품을 작년에 한 500억 팔았어요. 반트 365라고 온라인 쇼핑몰을 합니다. 광주에서 젊은 친구들이 좋은 외제차 타고 다니는 친구들을 온라인 쇼핑몰 하는 친구들이 되고 이 소보지아라고 이 친구도 이분도 우리 신발을 해서 엄청나게 큰 회사입니다. 이게 광주에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잘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례들을 모르니까 도대체 우리 아들이 뭘 하겠다 그러면 우리 딸이 뭘 하겠다 그러면 이거 맞는 건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최근에 우리 송정시장 있죠. 송정시장 그 전에 가보신 분 많을 거예요. 송정시장에 아무것도 없었던 정말 그 귀신 날려고 했던 도시였는데 현대카드하고 우리 젊은 친구들하고 모여서 한 거잖아요. 아마 그 컨텐츠가 붙지 않았으면 실제로 저기 돈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으니까요. 컨텐츠가 있으니까 젊은이들이라는 그 컨텐츠가 있으니까 시장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는 거리로 완전히 혁신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동명동도요. 동명동에 가보시면 골목마다 조그만 식당들이 많이 있어요. 일요일날 주말에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뭐 사모님 됐던 아이들이 됐던 하고 동명동 투어를 한번 해보시면 야 우리 광주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대부분 30대 초중반의 젊은 사장들이 셰프로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다 각각의 다른 아이템, 새로운 아이템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먹어봤던 돈가스를 다시 해석해서 또 혹은 뭐 짜장면을 다시 해석해서 그러니까 젊은의 감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동명동이 완전히 이제 새로운 명소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아시아문화전당이 생기면 동명동이 뜰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시아문화전당은 아무 관계 없이 청년들이 몇 명 들어가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저게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거예요. 형 나는 이거 중국집 하니까 너는 그러면은 라면집을 해. 이제 이런 식으로 서로 그러면서 아이템도 서로 볶아주고 지도도 해주고 야 여기 이 집 괜찮더라. 이렇게 해서 끌어주고 여기가 이제 넘치니까 그 다음 양림동으로 가자. 발산마을로 가자. 이게 이제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저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비타민 뭐 이런 것들을 쭉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지금 정부에서는 뭐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또 뭐 VR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많이 투자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대구나 부산, 대전 이런 데 심사를 많이 가는데요. 심사 가서 우리 비슷한 또래 창업자들하고 비슷한 또래 친구들이 아이템을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가 많이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걸 우리가 따라가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아내서 그걸 잘하면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기를 기회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서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것부터 먼저 얘기하면 그 창업을 얘기하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 인프라가 바뀌어야 될까? 누가 바뀌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저는 학교가 바뀌어야 돼요. 학교 교수님들. 지금 광주는 어느 도시보다도 인구 비례한 대학교가 많이 있고 그만큼 교수님들도 많이 있고 자원도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곳이 대학입니다. 그럼 그 대학 내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면 이게 훨씬 더 파급 효과가 클 건데 그 대학들이 안 움직여요. 왜? 전부 취업률로 학교 성적을 따지니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구가 줄어들면 대학도 줄어드는 겁니다. 대학 수가 안 가죠, 당연히. 취업할 수 있는 대로 가지. 왜 광주에 주소대학교를 가고 전대를 가겠습니까? 결국 이게 다 공동 운명체인 거예요. 치과 선생님이 됐든 변호사가 됐든 토목 설계사가 됐든 대학교 교수님이 됐든 우리가 이 광주라는 한 도시에 사는 공동의 운명체인 거죠. 근데 자기가 처해진 위치에 따라서 나는 좀 아니겠지, 나는 다르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가 또 학교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부모들이 바뀌어야 돼요. 부모. 우리 애들이 창업을 해도 괜찮겠구나. 그래, 한두 번 실패할 수도 있지. 요즘은 취직이 안 되니까 너 그냥 대학원을 가라. 이런 분들도 많다고 해요. 그럴 것이 아니라, 그래, 한번 해봐라. 어차피 인생 100세 인생 사는데 언젠가 창업을 한번 해야 된다면 그래,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부모들한테도 있어야 되겠다. 이건 제가 광주에 창업 지원 팀들이 많다고 이제 하려고 하는 표를 만든 건데요. 한 20여 군데의 창업 지원 팀들이 있습니다.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 정보문화진흥원, 또 이노비즈센터, 지식센터, 이게 수도 없이 많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창업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창업자들이 있음으로써 내가 월급을 받는 그런 기관원이 아니고 내가 이 창업자들을 육성하고 키워서 우리 지역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내가 그런 역할에 지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고객은 창업자가 내 고객이다. 이 창업자가 잘 되면 나도 같이 먹고 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 미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시장님 말씀하다 말았습니다. 시장님은 청년들이 잘 돼야 당신께서 잘 된다고 아주 철저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고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부르면 가고 어디든지 사람 모였다면 가고 애들 모여서 뭘 하려고 그러고 응원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 그러면 나머지 아까 교수님들 또 창업지원기관에 있는 분들 공무원분들 이런 분들도 정말 우리 창업자들이 우리 고객이다. 이 친구들이 만족을 해야 우리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결국 이것이 우리 미래를 저는 좌우할 거다라고 감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막 너무 험하게 얘기해요. 그죠? 괜찮은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업이 단순하게 그래 너 창업해서 사람 뽑고 일자리 만들어 봐라 이런 개념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큰 틀을 한번 같이 그려보자라고 응원하고 밀어주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제가 사실 한 2-3시간 얘기할 수 있는 분량을 준비를 했지만 그러시면 다 주무실 것 같아서 이런 정도만 하고요. 질문을 받으면서 말씀 계속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습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막 창업 얘기를 하니까 부담스러우신가요? 혹시 자녀들이
우리 아들이나 딸이 창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 있으신가요? 왜 나만 빤히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럼 전부 공무원이에요? 아니죠. 어떤 생각들을 하고, 만약에 정부에서 아이디어가 괜찮아, 그럼 너 2천만 원 대줄게 라고 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다. 그럼 부모님들 입장에서 뭐라고 그러실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하지마, 너 미쳤어. 그럴 때는 하상준 선생님을 찾아가 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하여튼 뭐 이렇게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전 동지라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누구 하나 힘들어지면 다 같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침 제가 이제 창업에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고 또 관심이 많아서 그런 얘기를 오늘 많이 한 겁니다. 이건 뭐 제가 혹시 원하시면 제가 명함을 드릴 건데요. 연락처 적어 놓으셨다가 아드님이 내 말 안 듣고 딴짓을 하려고 그런다.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데 막 빡빡 우긴다. 근데 제가 꼭 창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지 절대 않습니다. 만나서 얘기 들어보고 너는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친구들도 한 20%는 됩니다.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해볼래 뭐 이렇게 해도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너는 안 하는 게 낫겠다 제가 얘기를 합니다. 안 그러면 걔는 이제 완전히 착각에 빠져서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고 또 뭐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못하면 저처럼 정말 아주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하는 질문 두 가지를 미리 말해버리니까 질문이 다음에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네. 이게 먹거리가 될 만한 아이디어일까요? 한번 해보실까요?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려요. 차별화라고 그래 얘기를 합니다. 차별화, 그죠? 근데 세상에 차별화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말은 차별화가 쉬운데 대부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남들을 따라가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 튀려고 그러지 마. 그냥 중간만 가면 돼. 정맞아. 막 이런 얘기를 하도 우리가 입에다 달고 살았기 때문에 남들하고 다르게 사는 방식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데요. 이제 그렇게 남들 뒤따라갔기 때문에 잘못하고 우리는 계속 2등, 3등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차별화인데 그러면 그 차별화는 남들보다 우위에 있어. 경쟁 우위에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해야잖아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걸 말씀하신 제가 선물을 드렸어요. 나 드리고 가야지. 내가 준비하고 온 걸 가지고 왔어요. 또. 뭐예요, 박 선생님?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보면 우리 지역은 세계에서 없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산물. 완도, 뭐 여러분 전복, 무슨 뭐 미역, 다시마, 없어요. 딴 데는. 그게 우리가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것들이 아직 우리한테 남아 있고요. 고구마, 뭐 여러분 달수고구마, 우리 매장에 달수고구마. 왜 이름이 달수고구마인 줄 아세요? 이렇게 달수가 있나? 그래서 달수고구마입니다. 엄청나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먹으면 제가 경고를 하죠. 이 고구마를 드시면 딴 고구마 못 드세요. 그럼 역시 그 말을 듣고 다시 또 오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맛있는 걸 가지고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장점입니까? 영암 무화과. 영암에 있는 무화과는 딴 데서 재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강원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무화과가 막 옆에 보이니까 금방 뭐
그러잖아요. 근데 강원도에 있는 사람은 무화과라는 걸 본 적도 없고 뭐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근데 이게 택배로 오늘 오후에 쏘면 내일 아침에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택배가 발달하면서 우리 지역에 우리가 어디서 살든지 우리가 강점이 있는 세대가 지금 된 거죠. 그러니까 세계 어디에도 없는 좋은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 흙만 털어서 양파고 고구마고 감자고 흙만 털어서 그냥 솔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들이 가공해서 비싸게 팔죠. 우리가 마케팅 능력이, 가공 능력이 있으면 이걸 훨씬 더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그런 거예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저도 어차피 5시 반까지 있는데 뭐 그냥 갈 줄 알았어요. 예. 수공예품. 감성적인 어떤 수공예품이요? 왜 우리 지역 사람들이 수공예품을 잘하나요? 우리 지역 여성분들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그럼 뭐 상당히 객관적인 얘기를 하셔야죠. 잘 수고고 확실하죠. 네, 맞습니다.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 걸그룹, 아이돌 그룹에 우리 전라도 출신들이 꼭 한 명씩 껴있는 그 친구들 대부분 리더입니다. 흥이 있어요. 흥이. 리더십이 있고 흥이 있어요. 사업은 저는 박자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흥이 있고 박자를 아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자질이 있는데 우리 엄마들이 눌러. 아빠들이 눌러요. 야, 시켜. 네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질들은 엄청나게 있다는 걸 확신을 갖고 하면 되는데 또 있어요. 제가 보니까 최근에 제가 아는 멘티, 그러니까 창업자 한 명이 뭘 했냐면 나무 있죠, 나무를 베는데 전부 사람 손으로 이렇게 해서 옮기는 거예요. 큰 나무 같은 거 사람 훨씬 더 많이 돼요. 이 일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일감이 많이 되니까 이걸 로봇으로 기계로 해서 싹 썰어갖고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슷한 것이 외국에 나왔는데 이 친구가 이제 군대를 중사로 제대한 친구가 2, 3년 만에 이제 그런 걸 만들었어요. 얘는 아이디어만 갖고 있고 실제로는 그 기계 설계하는 친구는 따로 있고요. 너 그걸 깜짝 놀라. 야, 너 어디서 만든 거야? 그랬더니 기아자동차 협력업체에서 만들었대요. 그러면 우리는 딴 데 없는 그런 그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아자동차 협력업체가 기아자동차 생산이 줄어들면 어떡할까 고민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제품도 만들 수 있다면 새로운 한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많이 있는 것. 없어서 뭘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그걸 개발을 못하는 거죠. 왜 연구를 안 해봤으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최근에 그 수소차, 광주가 좀 수소차 있잖아요. 수소차로 렌트카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강호순 대표라고. 서울에서 그 친구는 그 사업을 하려고 광주로 내려온 거예요. 원래 다른 자동차 부품회사 다니다가. 그래서 광주에 와서 창업을 하면서 우리 조선대학교 출신들 6명을 채용했어요. 인재사업을 출발을 하는데. 물론 창조경제 했었다, 뭐 현대에서 5억인가 투자도 받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광주만이 가능한 사업. 그러니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남들이 하는 거 우리가 따라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를 활용을 해서 먹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차별하고 그게 경제 우위죠. 옛날에 저희가 빅마트 할 때도요. 굉장히 역점을 뒀던 아이템이었어요. 청과 야채, 수산 이거는 우리가 대한민국 어느 유통업체도 안 뒤진다라고 하고 그 부분을 엄청나게 열심히. 뭐 라면이나 우유는 맥주는 이마트나 홈플러스보다 제가 비싸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거는 약하지만 최소한도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나온 야채 이런 것도 우리가 훨씬 더 잘한다. 그래서 그걸 훨씬 더 강하게 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대부분 대형 매장을 갈 때 그 뭐 야채도 사고 휴지도 사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럼 우리 매장에 와서도 야채가 좋으면 그냥 여기서 야채 사고 온 김에 그냥 그것도 사고. 그래서 정말 저희 같은 경우는 8등이라고 하지만 저기 있죠. 누가 넘사벽 있죠. 넘을 수 없는 벽. 그 위에 있는 팀들은 너무너무 그룹들에 정말 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걔들하고 경쟁할 수 있는 요소. 그래서 첫 번째가
그런 신선식품 쪽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친절했습니다. 친절은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 규모하고 관계없어요. 아까 제가 자포스 말씀드렸는데 저희 직원들은 언제든지 상품 가지고 그냥 교환 환불 100% 다 해줍니다. 사골이 가끔 그렇게 끓이다 보면 국물이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언제 사갖고 가서서 영수증 지참 안 하고 오셔도 무조건 교환해 줍니다. 저희는 뭐 영수증 내 뭐 일주일에 환불 교환 이게 아예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사를 하거든요. 빅마트의 강점, 약점, 대형 미터 이걸 해보면 아까 신선식품 강하다. 두 번째는 친절도에서는 단연 1등. 그러니까 두 가지가 꼭 큰 경쟁들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장점들을 살려서 경쟁도 하고 우리가 먹고 살자. 그게 저는 우리 미래 먹거리의 한 축이 될 거다,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 오늘 말 잘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뭐 질문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아 예. 주로 수업이 많은데 네 예. 수업이 건강이라든가 그런 쪽 아이디어가 될 수 있어요. 괜찮죠. 그 지금 전라남도에서도 막 그 권장하고 있는 아이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예. 고객이 누구냐? 그러니까 서울에서 오는 사람, 부산에서 오는 사람, 제주도, 중국에서 오는 사람, 고객이 누구냐? 이 고객을 먼저 타겟팅을 생각을 먼저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아이템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섬에 올 사람이 누가 올까? 광주 사람인가? 서울 사람들일까? 아마 그 지역의 출신에 따라서 조금씩 기대치가 다를 거예요. 서울 사람들은 예를 광주에 놀러 와서 스타벅스를 가려고 광주에 오겠어요? 무슨 롯데백화점을 가려고 광주에 오겠습니까? 뭔가 훨씬 더 지역 친화적인 뭔가를 찾을 거예요. 섬으로 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이렇게 너무 요란스럽지 않게 소박하면서도 잘 꾸며놓은 사람들은 뭐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식의 착각을 하는 거예요. 화려하고 멋지게. 근데 불편하더라도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내가 정말 원하는 그런 곳이었구나라고 생각하면 그게 훨씬 더 경쟁력이 있겠죠. 곡성에 가면 미실란이라는 그 잡곡업체가 있습니다. 바라현미 하는 데인데요. 초등학교 폐교된 초등학교를 이제 조금씩 고쳐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업계에서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최근에 거기다 식당을 조그맣게 하나 했습니다. 학교니까 공간을 고쳐서 식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만든 바라현미로 그 비빔밥을 해요. 미리 예약을 받아서. 근데 서울 사람들을 보면 그냥 미칩니다. 그 옆에가 논이에요. 흔한 논 옆에서 그냥 비빔밥 먹는데 그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혼자 스스로 확 올리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들을 잘 활용을 한 아이템, 마케팅, 이게 이제 지금 서울 사람들 그걸 못 하잖아.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회장님, 저 선물. 귀한 겁니다. 35. 진짜. 그리고 우리 마 선생님. 자, 이제 없어요. 괜찮으셨어요? 그냥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서 뭔가 조금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어쩌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음에 좋은 기회 있으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참 생활 밀착기라든가 지역 밀착적인 아니면은 경험 의존적인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잘했다고 생각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 창업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교수 한 분을 모실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기를 안 그런 걸 정말로 잘한 거다라고 참 자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자리를 쭉 공부를 해오면서 창업에 대해서 제가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은 솔직히 없었습니다.
어제 다른 약속이 있었고 집에 들어오니까 11시였고 오랜만에 아들놈이 집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시 씻고 아들놈하고 마주 앉아서 이른바 취지 이야기를 둘이서 1시 반까지 했습니다. 어쨌든 대학원에 다니고 있고 석사과정 다니고 있고 원래 참 내년 초에 졸업이고 그리고 어떤 IoT 산업 디자인 쪽의 IoT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어떻게 너는 뭘 하려고 그러냐 라고 했더니 박사과정 들어가는 싶고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직장을 원하냐 그랬더니 외국에 안 갈 것 같으면 취직입니다. 취직 안 할 것 같으면 스타트업 기업에 들어가고 싶다 하는 것이 걔가 잘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미리 들었다고 한다 그러면은 너 자신이 스타트업을 해보라 라고 이야기했을 건데 안타깝게 스타트업에 먼저 들어가 보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경험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자,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참 심각하게 참 제가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서도 저 자신이 정말 모르고 제 아들놈하고 마주 앉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을 하려고 그러면 참 경험도 쌓아야 되고 때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창업 준비 교육도 받아야 되고 린 창업을 또 생각해 봐야 되고 다양한 지원 시스템도 해야 되고 특히 하상용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배워야 되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실제로 오늘 저렇게 제가 아들놈 만났다고 한다 그러면 할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열 몇 분의 강사 중에서 오늘 강의가 굉장히 저로서는 인상적이었고 또 재밌었다 그리고 고맙다 유익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긴 여정의 이제 강의는 끝났습니다. 5월 2일 날 그 휴일 중간에 끼어 있어서 참 5월 1일은 좀 공무원들 안 오시죠. 공무원들도 근로자인데 막상 이 지점에서 근로자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공무원들 5월 1일은 근무를 하시는 날이고 5월 2일 날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기회를 갖고 마무리를 일자리 혁신학교도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후의 과정은 또 이후에 다시 공유해야 되는 문제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하상용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